안녕하세요. 솔루션랩의 정미듬 대리입니다. 전산 유치역학을 활용하여 핫스탬핑 금형의 냉각 채널 건전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핫스탬핑으로 만드는 초고장력강 부품은 차량의 안전과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일반강 대비 25% 정도의 경량화 효과로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충전에 얼마나 갈 수 있냐가 중요한 전기차에서 차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보호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핫스태핑강 부품을 만드는 방법은 급냉하는 것입니다. 이쪽 TTT 선도를 보시면 고온에서 상온으로 냉각할 때 상변태를 시작하는 시점 400도에서 27도/s 이상의 냉각 속도를 갖고 있으면 여기 빨간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강도가 높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됩니다. 이러한 핫스탬핑 공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네모친 부분입니다. 가열된 소재를 프레스로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형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은 양산 공정에서도 계속 차갑게 유지되는 금형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핫스탬핑 금형에는 뜨거운 제품을 계속 성형하면서도 금형을 차갑게 유지시키기 위한 냉각 채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열을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설계가 복잡합니다. 금형의 표면, 그러니까 제품을 성형하는 쪽에 가깝게 위치시켜야 하지만 생산하는 제품들의 형상이 보통 굴곡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핫스탬핑 금형에서 채널 설계가 잘못되면 냉각 성능이 떨어져 부분적으로 마르텐사이트로의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걸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공정 중에 내부를 볼 수도 없기도 하지만 생산된 제품에서 상변태 문제의 유무를 경도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변태가 잘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 찍어봐야 합니다. 또한 금형이 식어있는 상태에서는 냉각이 잘 되기 때문에 양산 시에만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두 개 생산하면서 테스트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양산을 하면서 금형의 온도가 점차 오르면 그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는 생산된 부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핫스태핑강 부품은 높은 강도가 필요한 부분만 두껍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를 테일러드 블랭크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드 블랭크로 제작된 핫스태핑 제품에서 위치별로 인장 시험을 진행해보니 두꺼운 부분의 강도가 오히려 얇은 부분보다 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부분이 마르텐 사이트로 변태되지 못해 얇은 부분보다 못했던 겁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핫스탬핑 금형의 냉각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우선 공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핫스탬핑 금형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제품에서 금형으로 접촉 열 전달이 일어나고 금형 표면에서 금형 내부로 열이 전도되고 금형 내부로 들어온 열은 대류 열 전달을 통해 냉각수로 빠져나갑니다. 우선 제품과 금형 간의 접촉 열 전달에는 거친 표면 등으로 인한 열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로 가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물론 제품의 측벽부 등은 프레스가 누르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압력을 받지 못해 접촉 열 전달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금형 표면과 금형 내부는 열 전도를 통해 열 전달이 일어나고 이는 사용한 소재의 물성, 특히 열 전도도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습니다. 이 열 전도도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한 제품에서 위치별로 상변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열은 최종적으로 대류 열 전달을 통해 냉각수로 배출됩니다. 대류 열 전달을 나타내는 뉴턴의 냉각 법칙을 보면 열 전달은 대류 열 전달 계수 h에 비례합니다. 이 h는 속도, 점도, 그리고 비열, 표면 겨칠기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h가 작으면 충분한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금형의 냉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핫스탬핑 공정에서는 보통 유속이 원인입니다. 유속이 부족한 측류에서는 물질이 유선을 따라 이동하고
유선이 아닌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확산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금속에 비해 열 전도도가 2에서 3%밖에 안 되는 물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유동이 난류로 발달하게 되면 무질서한 움직임에 따라 열이 퍼지기 때문에 열 전달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냉각은 그 효과를 이용하여 일어납니다. 아래는 200도 금형에서 0.1m/s부터 10m/s까지 다양한 속도로 물을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열 전달 차이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하단의 그래프에서 Y축에 나타나는 수치는 초기 온도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4m/s 정도를 최대에 가까운 효율로 보고 1m/s 이하는 불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4m/s에서 나타나는 열 전달과 비교해서 65% 이하의 효율을 보이면 불량입니다. 물론 난류가 채널 직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레이놀즈 수가 1만 정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는 해석을 만들었습니다. 금형 전체를 열 전달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아래 그림과 같은 해석 모델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해석에 소요되는 리소스가 큽니다. 우선 유성만 보는 해석을 진행했고 제품과 금형의 형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널의 형상만으로도 문제가 될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입출구 압력 조건은 게이지 압력 값으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8kbt를 한 번에 해석했던 사례에서 참조하여 선정한 값입니다.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큰 파이프에 6바의 압력을 걸었을 때 각각의 kbt에서 측정되는 입출구 압력을 참조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석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정상상태 해석이라 해석 결과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시간은 필로류 같은 경우는 8코어 장비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보유한 36코어 장비로는 사이드 아우터 같은 대형 제품도 1시간 정도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CFD 소프트웨어는 플로우 비전으로 메싱이 간편해서 숙련만 되면 전처리, 계산 시간, 호처리까지 반나절이면 채널 전체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면에서 관찰한 유속이지만 냉각수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채널, 그러니까 가닥가닥에서 유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 2m/s 이상으로 우수합니다. 아쉽게도 이 도면은 유동이 나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러, 사이드 아우터 등 정말 많은 핫스탬핑 금형을 해석했음에도 보안상 해석이 끝나면 결과를 제공하고 도면을 삭제해야 돼서 못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채널의 유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속이 안 나오는 채널은 파란색으로 쭉 표시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제품의 형상이나 금형을 투영하면 위치도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유속이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복잡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속도 벡터 등을 이용하여 역류 검사를 진행합니다. 간혹 냉각수가 흐르긴 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과 금형 형상을 포함해서 시간에 따른 제품의 온도 변화를 보는 트랜지언트 해석도 가끔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품과 채널 간의 거리가 고려되기 때문에 제품이 어떻게 식는지 파악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 1회를 계산하는데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설계 단계에서는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석 조건도 보시면 계산 리소스의 문제로 양산을 가정해서 금형의 초기 온도를 100도로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이 해석의 결과에서는 제품의 온도를 공정의 시점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유속이 느렸던 부분이 조금 온도가 높습니다. 물론 유동에 문제가 없는 좋은 사례라 채널과 제품 사이의 거리의 영향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이렇게 더 빨갛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품과 채널이 거리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이 90도 정도로 굴곡진 부분이라 냉각 채널을 표면과 가까이 위치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채널이 시켜야 하는 금형의 면적이 더 커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유속이 1m/s 미만으로 느린 부분이 있었으면 그쪽이 더 빨갛게 표시돼서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채널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하는 제품 위치에서 온도가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공정 시간 동안 제품의 평균 온도 변화입니다. 위 그래프는 1회 공정 동안 제품의 평균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아래 그래프는 3회 공정을 나타냅니다. 이 해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산을 가정하여 금형의 초기 온도가 100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금형 표면까지 영향을 주기 전 바로 이 부분에서는 제품이 위치별 온도 편차가 없는 100도 금형에 의해서만 식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온도가 1, 2초 만에 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렇습니다. 전체 공정 시간, 그리고 다음 제품으로 갈아 끼우는 시간 동안 계속 돌고 있는 냉각수에 의해 금형의 표면이 100도까지 식으면 다시 새로운 제품을 1, 2초 만에 냉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각 공정의 끝나는 부분의 온도를 보시면 제품의 평균 온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의 표면은 매번 새로운 제품을 찍기 전 거의 100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점차 떨어지는 걸 보면 100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일 겁니다. 그런데 최대 온도를 같이 표시하면 평균 온도와의 차이가 점차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냉각이 안 되는 쪽에서 열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소재와 금형 간의 접촉 열 전달을 제외했을 때 핫스탬핑 금형에서 냉각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속이 느린 경우이고 두 번째는 냉각 채널과 금형 표면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냉각 채널과 금형 표면 사이의 거리는 설계할 때 이미 최대한 가깝게 고려되어 있기도 하고 제품을 투영하면 해석을 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은 도면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금형 제작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필로류 같은 경우에는 두세 군데, 사이드 아우터 같은 대형 제품에서는 네다섯 곳 정도 유동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계 단계에서 가공 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